집 업스트림 먼저 매우 중요한 자바 개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슈. 자원 반납. 그 자원 반납이 서버 구현할 때는 백엔드 서버 구현할 때는 자원 반납하는 거, 반납하는 구현을 매우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평범하게 구현하면 앱을 개발할 때는 괜찮아. 그런데 백엔드 서버를 구현할 때는 그러니까 백엔드가 아니더라도 뭐 게임 서버도 있고 뭐 채팅 서버도 있고 서버 많죠. 서버를 구현할 때는 이 반납이 클로즈죠. 다 사용한 다음에 뭐 클로즈 하는 거 반납. 이걸 이렇게 평범하게 구현하면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 드물지만은 이거 작업을 하다가 익셉션이 발생할 수도 있죠. 드물지만. 익셉션이 발생하면은 대부분의 요즘 언어들에서는 그 익셉션이 through 돼서 갑자기 바깥으로 휙 점프해서 나가죠. 익셉션이 발생하자마자 가장 가까운 캐치 블락으로 휙 나가버리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마지막 요 끝에 있는 이 클로즈 메소드가 호출되지 않고 그냥 예를 들어서 write 하다가 뭔가 익셉션이 throw 됐다. 그럼 그냥 나가요. 가장 가까운 캐치 블락으로. 그래서 클로즈가 호출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클로즈가 반드시 호출되게 되도록 구현해야 한다면 해야죠. 그래서 자바 이 익셉션 그 문법에 익셉션 핸들링 문법에 그 try catch만 있는 게 아니라 finally가 있죠. 그래서 finally 이 구문이 바로 여기에다가 자원 반납을 구현해라 라는 문법이에요. try catch finally. 이거 자바 문법 배울 때 아마 배웠을 텐데 기억이 잘 안 나면 집에 가서 복습을 하기 바래요. Try, catch, finally. 그러면 finally 블락은 except 뭐 정상적으로 뭐 리턴을 하든 아니면 exception이 through 돼서 휙 나가든 어떤 경우든 이 finally 블락은 반드시 실행하고 나간다라는 게 그 언어 문법에서 포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마지막 작업은 finally 블락에서 구현해라 라는 문법이고 이게 중요하니까 문법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간단히 말해서 뭐를 finally 블락에서 구현해야 하느냐 그게 뭐냐 자원 반납이에요. finally 블락에서 자원 반납 즉 close. 뭐 검색해서 잘 안 나오네. 자, 그 외 앱에서는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강노티
강의 노트를 좀 보충합시다. 서버 앱이 아니면 자원 반납을 이렇게 꼭 열심히 구현하지 않아도 돼요. 앱이 아니라 프로세스. 프로세스가 종료될 때 그 프로세스가 할당한 모든 자원이 자동으로 반납돼요. 그러니까 클로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게 가로가 안, 가로가 왜? 프로세스가 종료될 때 혹시 자원 반납, 그러니까 클로즈 안 한 그런 자원이 있더라도 그 프로세스가 종료될 때 어차피 다 자동으로 반납이 돼. 그렇지만 프로세스가 뭐 서버 어플리케이션에서 자원 반납이 중요한 이유. 그냥 금방 종료하는 앱은 뭐 길게 사용해봤자 몇 시간 사용하지. 그럼 몇 시간 동안 익셉션, 런타임 에러, 익셉션, 런타임 에러가 발생하고 익셉션이 through 되는 게 몇 시간 사용하는 도중 몇 번이나 발생하겠어. 이게 자원 반납 실패가 있더라도 그 자원이 뭐 한두 개 정도 뿐인 거죠. 그러다 몇 시간 지나면 결국은 앱은 종료하잖아. 종료할 때 그 프로세스가 할당했던 모든 자원, 반납 안 했던 것도 그냥 자동으로 다 반납, 클로즈가 돼요. 그런데 앱이 아니고 그 중요한 서버는 그냥 365일 24시간 실행이 돼요. 중요한 서버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는 1년에 한 번 재부팅, 1년에 한 번도 재부팅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인터넷 뱅킹 이런 거. 인터넷 뱅킹 이런 거 닫을 때 공지하잖아. 무슨 점검 때문에 몇 월 며칠 뭐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이렇게 공지를 하죠. 근데 그 공지가 1년에 한 번도 많은 거잖아. 서버는 그래요. 재부팅 안 하고 365일 24시간 실행되는 게 성능 좋고 품질 좋은 서버 애플리케이션의 목표예요. 그러면 뭐 365일이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런타임 에러가 발생해서 자원 반납 실패가 있었다. 그게 1년이면 50주잖아. 50번 반납 실패가 누적되죠. 그래서 그런 서버 어플리케이션, 자원 반납을 꼼꼼히 구현하지 않은 서버 어플리케이션은 이렇게 런타임 에러는 가끔은 발생하니까 며칠 만에 한 번씩 무슨 에러 나잖아.
그건 어쩔 수 없지. 기계에 뭔가 불량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버그 때문일 수도 있고, 런타임 에러 발생 안 하는 앱은 없죠. 그게 1년 동안 누적되다 보면, 그러니까, 오픈은 했는데, 할당은 받았는데, 클로즈를 안 한 자원이 점점 누적되는 거야. 그러면 메모리가 점점점 많이 차지하게 되고 점점점 무거워지고 느려지다가 그게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이제 더 이상 정상적인 작동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죠. 그런 경우는 이제 재부팅하면 프로세스가 종료되고 다시 시작하니까 그러면 깨끗해지지. 그래서 뭔가 느려졌을 때 재부팅하면 해결되는 그런 앱들 많잖아. 그래서 그냥 모바일 앱, 프론트엔드 앱, 뭐 이런 애플리케이션, 앱, 우리가 소위 앱이라고 하죠. 그런 거 구현할 때는 자원 반납을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서버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때는 매우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라고 있는 게 자바의 파이널리 문법. 그래서 이렇게 내가 구현하는 게뭐 365일 24시간 실행돼야 되는 중요한 서버다. 그러면 자원 반납을 저렇게 다 파이널리 블락에서 구현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코드를 좀 읽어보자면 그 자원 할당과 관련된 변수를 일단 처음에 널로 초기에 놔. 그리고 중간중간 자원이 할당되겠죠? 자원이 할당됐다면 이제 널이 아니겠지. 그러면 파이널리 블락에서 널인 거, 변수가 널이다. 그 말은 자원 할당 안 됐다는 얘기니까 널이 아닌 걸 확인하고 클로즈를 여기서 몰아서 구현하면 어떻게 이 메소드에서 어떤 식으로 리턴을 하든 이 파이널리 블락을 반드시 실행해서 클로즈하고 나간다는 것이 보장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문법이 너무 막상 구현하려면 귀찮아. 코딩할 게 갑자기 많아져.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아는 개발자도 이렇게 구현을 좀 하기 좀 싫어하는,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타이핑할 게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바 1.7의 문법을 업그레이드 했어요. try with resource. 이 리소스가 자원을 영어로 리소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원 할당하고 반납하고와 관련된 자원과 관련된 try 블락의 문법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현하면 되냐면 try하고 이 괄호 이 부분이 생겼어요. 자원 할당 하는 코드를 이 괄호 안에다 짜라, 구현해라 라는 문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할당한 자원의 클로즈 메소드 호출은 바이너리 블럭을 구현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자바 버추얼 머신이 자바가 알아서 해줘요. 그래서 자원 반납이 중요한 그런 자원 객체를 뉴에서 만들거나 아니면 뉴가 아니더라도 오픈하거나 아무튼 자원 할당과 관련된 반드시 클로즈 메소드를 호출해야 되는 그런 객체를 뉴에서 만들든 아니면 오픈을 하든 뭐든 어쨌든 대입을 하겠죠. 이 대입하는 그 문장을 이 try 이 괄호 안에다가 몰아서 구현을 해라. 그러면 여기서 대입된 변수의 클로즈 메소드 호출은 네가 구현하지 않아도 보장된다. 그러니까 뭐 이건 오히려 편해졌죠. 클로즈 메소드 호출을 아예 생략해도 되니까. 자, 이제 이 문법으로 구현 안 할 이유가 없어졌지. 오히려 더 간결해졌고 더 안전해졌으니까. 간결하고 안전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그 문장들을, 그러니까 대입하는 문장들이에요. 어떤 변수.
자원과 관련된 그런 변수에 대입하는 문장들을 이렇게 이 괄호 안에다가 몰아서 문장이 하나든 여러 개든 이렇게 구현해주면 이 변수점 클로즈가 자동이다. 그리고 이렇게 중첩될 수도 있고. 정상적으로 나가든 아니면 익셉션이 스로우돼서 나가든 자동으로 클로즈 메소드가 호출된다. 라는 거고. 그러면 어떤 아무 객체나 다 이런 식으로 이 문법을 사용해서 구현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 오토 클로저블 인터페이스라는 게 자바에 있어요. 이 오토 클로저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멘트해서 오늘 필기 시험 문제 다형성을 구현한 그런 클래스만 가능해요. 그 자바 개발자인데 다형성을 모르면 매우 심각한 거야. 그 객체지향 언어를 그러니까 그 외국어라고 치면 영어를 배우긴 했어. 근데 어디 가서 영어 한마디 말도 못하고 듣기도 못해. 그럼 영어 안다고 말 못하지. 그냥 영어 수업을 들어보긴 했지만 나 영어 못해. 이렇게 말해야죠. 다양성을 내가 구현할 수 없으면, 내가 다양성을 구현해서 활용하지 못하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못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들어보긴 했는데 그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와서 try with resource 문법을 활용하려면은 내가 만든 클래스도 이 문법을 활용할 수 있으면 편하겠죠. 그러려면은 이 오토 클로저블 인터페이스 다양성을 구현하면 돼요. 그래서 클로즈 메소드가 있는 자바 라이브러리의 클래스들은 거의 대부분 오토 클로저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멘트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바 17 파일 아웃풋 스트림 클래스 레퍼런스 이런 식으로 검색, 이런 식으로 자바 17 뭐 요즘 LTS 버전이 자바 17 아니면 자바 21 정도니까 자바 17 그다음에 궁금한 클래스나 뭐 인터페이스나 이름 적어주고 마지막에 레퍼런스 이렇게 구글링 하면은 레퍼런스 문서가 바로 나오고 이거 레퍼런스 이 문서 익숙해져야 돼요. 이거 뭐 눈에 잘 안 들어온다고 안 보기 시작하면 안 보면 초급 수준을 넘을 수가 없어요. 들어가자마자 여기 implemented interfaces 이 클래스가 구현한 인터페이스가 뭐냐? 여기 오토 클로저블이 있죠. 그러면 얘는 try with resource 문법에서 사용할 수 있구나 라는 뜻이에요. 오토 클로저블. 그리고 이거 뭐 이게 소속 패키지고 java.io.file output stream이라는 얘기죠. 이게 패키지 java.io 패키지에 들어있다. 그리고 이게 부모 클래스들이에요. 파일 아웃풋 스트림의 부모가 아웃풋 스트림, 얘가 인터페이스죠. 아웃풋 스트림 인터페이스, 그거의 부모가 object. 자바의 object는 모든 클래스의 부모지. 이런 거 볼 줄 알아야 되고, 어떤 클래스를 배웠다면 그냥 들어가서 쭉 한 번씩 봐요. 그럼 이런 거 읽어보는 건 번역해서 보면 되지. 여기 웹브라우저에 점점점 눌러보면 번역 있잖아. 한국어. 한국어로 번역 뭐 나름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번역해 주니까 뭐 대충 읽어보고 이거 다 꼼꼼히 열심히 읽어볼 필요는 없어요. 조금 읽어보고 어떤 메소드들이 있는지 한번 쭉 살펴보고 이렇게
어떤 클래스를 배웠으면 이런 레퍼런스 들어와서 뭐 부모가 뭔지, 뭐 어떤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했는지, 어떤 메소드들이 있는지 한번 쓱 봐버릇 해야 돼요. 그게 그렇게 자주자주 보다 보면 익숙해지고 이런 레퍼런스 이런 거 문서 보는데 익숙해져야 드디어 중급 고급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급 고급 자료는 블로그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레퍼런스 문서, 공식 사이트, 다큐멘트 문서 안 보고 블로그 같은 것만 찾아보죠. 그래서는 초급 수준을 영영 벗어날 수 없어요. 블로그 글들은 다 초급이야. 그래서 나는 어지간하면 블로그에 있는 글은 걸르고 안 봐요. 왜냐하면 틀린 얘기도 엄청 많고 옛날 얘기도 많고 그다음에 초급 수준이라서 그냥 중원, 부원, 뭐 쓸데없는 잔소리도 많고 그래서 이런 건 걸러 나 같은 경우는 이런 거 걸러요. 뭐 티스토리 뭐 이런 거. 그래서 나는 이런 레퍼런스 문서, 그다음에 공식 사이트 문서 플러스 그 스택 오버플로우 사이트에 프로그래머 고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뭘 검색했는데 스택 오버플로우 사이트가 걸려 나왔다. 그럼 무조건 이거부터 봐야 돼. 못 알아들어도. 이게 그 고수들이 모여있는 사이트로 유명한 곳이 스택 오버플로우야. 여기는 여기다 질문하면은 예를 들어 내가 뭐 자바 스프링에 대해서 뭐 궁금한 게 생겼어. 그래서 그걸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이 매우 고급 질문일 경우에 자바 스프링 개발자가 답변을 달기도 해. 그런 고수들이 모여있는 사이트예요. 아무튼 되돌아와서 오토 클로서블 인터페이스. 자원 반납 매우 중요한 주제였고 이번 시간의 두 번째 주제는 집 압축하기, 압축 풀기고 이건 중요한 주제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에 안 나와요. 그렇지만 시험에 안 나올 얘기인데 왜 강의하느냐? 그 자바 실무 백엔드 개발자는 꼭 알아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LMS 사이트에도 여러분이 과제를 제출하죠. 그러면 교수가 다운 받아야 되는데 학생 한두 명이 아니고 또 과제 파일 한두 개가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하나씩 다운받아. 다운로드 버튼 누르면 이 LMS 사이트가 일괄 다 집 압축해서 압축 파일 하나로 다운로드 해줘요. 이렇게 백엔드 개발할 때 자동으로 압축해서 다운로드 해주는 기능을 구현할 일이 종종 있어요. 집 아웃풋 스트림 클래스를 이용해서 구현하면 되는데 다양성이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웃풋 스트림 클래스 사용 방법, 집 아웃풋 스트림 클래스 사용 방법도 이미 우리가 배운 뭐 파일 아웃풋 스트림 클래스 사용 방법과 매우 유사해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 조금 다른 면이 있지만 그래도 매우 유사해. 공부하기, 배우기 어렵지 않아요. 약간의 차이점은 있는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그 Gzip 아웃풋 스트림 이거 사용 방법은 이미 배웠죠. 얘는 그냥 파일 아웃풋 스트림하고 사용 방법이 똑같아요. 얘는 이미 뭐 구현 시험도 봤지. 이 Gzip 아웃풋 스트림 사용 방법은 파일 아웃풋 스트림하고 똑같으니까 전혀 어려울 게 없었죠. 그런데 zip 아웃풋 스트림 클래스 여기 대소문자 Gzip은 다 대문자인데 zip은 IP 부분이 소문자죠. 대소문자 다르다라는 거 주의하기 바라고 zip 아웃풋 스트림 클래스는 Gzip 아웃풋 스트림 클래스와 달리 약간의 사용법 차이가 있는데 왜 약간 다르냐? 이것 때문에 그래. zip 압축은 압축 파일 하나에 파일 여러 개가 묶여서 들어가잖아. 또 Gzip과 zip의 차이가 그거예요. 얘는 파일 하나씩 압축하는 거고 파일 여러 개를 묶는 기능이 없어요. Gzip 압축은.
그래서 기능이 부족한 대신 사용 방법은 똑같다는 장점이 있지. 근데 zip 압축은, zip 아웃풋 스트림은 파일 여러 개를 묶어서 압축할 수 있어요. 그 기능이 추가로 더 있어. 그 기능이 추가로 더 있기 때문에 그 추가된 기능에 해당하는 메소드들이 추가로 더 있어요. 그 부분만 사용법이 좀 달라요. 기능이 더 있으니까 사용법이 더 있는 거지. 즉, 이 메소드가 있어요. to next entry. 그래서 이런 표준 아웃풋 스트림 인터페이스에는 없는 zip 아웃풋 스트림 클래스에만 있는 메소드. 즉, 얘는 다양성이 구현 안 된 거죠. 얘는. 다양성이 없는 거예요. 다양성이 구현 안 된 메소드. 딱 zip 아웃풋 스트림 클래스에만 있는 메소드. 이게 뭐냐? zip 압축 파일에 등록할 항목이 파일이나 뭐 디렉토리나 이런 거죠. 여러 개를 등록할 수 있으니까 그 항목 정보를 기록하는 메소드. 그래서 zip 아웃풋 스트림 클래스를 이용한 압축은 사용 방법이 약간 다른데, 먼저 아웃 객체를 만든 다음에 이걸 반복해야 돼요. 압축 파일에 등록할 파일들 각각에 대해서 top next entry 메소드를 호출해서 그 항목의 정보라는 건 이름하고 마지막 수정 시각, 을 먼저 등록하고 그 다음에 그 파일의 내용을 아웃풋 출력 스트림에 출력하고, 2-2 부분은 그냥 다른 아웃풋 스트림하고 똑같아요. 2-2는 2-1만 달라. 그래서 그냥 zip 아웃풋 스트림은 항목을 딱 하나만 넣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이 없는 거지. 그냥 1, 2-3인 거죠. 핸드폰을 페어링 해놨더니 핸드폰 카톡 소리가 노트북에서 나네. 오케이. 자, 그래서 예제를 봅시다. 1번 웹에서 다운로드 예제. 이건 대부분 배운 기능이에요. 여러분이 뭐 이 부분만 빼고는 다 이해할 수 있는 코드니까 직접 이 코드 읽어보고 설명도 읽어보세요. 그리고 자원 반납 구현. try finally 문법을 활용해서 자원 반납을 구현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근데 불편하죠. 코드가 길어졌어요. 그 다음 다운로드 3. try with resource 문법으로 구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연결해줬죠. 자, 17페이지까지 코드를 먼저 여러분이 읽어보고 실행도 해보고 실습을 합시다. 자, 봅시다. 그 다운로드 1. 이 부분이 좀 자바에서 마음에 안 드는데, 약간 클래스 이름 파일이지만 이게 파일일 수도 있고 디렉토리여도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파일 객체는 언제 왜 파일 객체를 만드느냐, 이 생성자 파라메타는 경로명이야. 경로명. 이 경로명의 파일 혹은 디렉토리에 대한 정보가 궁금할 때,
정보. 그 파일에 대한 정보. 정보라는 것은 이름, 크기, 수정 시각. 디렉토리도 마찬가지죠. 디렉토리 이름, 뭐 수정 시각. 디렉토리는 크기는 없지. 이런 정보가 궁금할 때 파일 객체를 만들면 되고, 이 생성자 파라메타가 경로명이에요. 이 경로명에 어떤 파일이나 디렉토리에 대한 정보가 궁금할 때, 예를 들어서 이것도 정보죠. 그게 있느냐, exist. 그런 파일이나 그런 디렉토리가 있느냐 확인하고 싶을 때 exist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파일 객체 또 메소드도 있는데, 정보가 궁금할 때뿐만이 아니라 이거 디렉토리 만드는 mkdir 메소드도 이 파일 클래스에 있어요. 자, 이렇다면 여러분이 나는 자바 개발자가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은 학생이라면 이 정도 배웠으면은 당연히 아까 설명한 대로 여러분이 들어가서 봐야 돼.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설명해 줄 수 있는 건 매우 제한적이잖아. 자바 17 파일 클래스 레퍼런스. 그러면 여기 바로 레퍼런스가 나오죠. 여기 들어가 보면 뭐 별다른 부모 클래스는 없고 오브젝트밖에 없고, 그다음에 뭐 특별한 인터페이스, 컴페어러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멘트 했다는 거. 컴페어러블, 이게 뭐 어떤 기능이 있는 인터페이스인지 이 컴페어러블, 이거 여러분이 공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토 클로즈업을 인터페이스도 매우 중요한 인터페이스고, 이 컴페어러블 인터페이스도 중요해요. 비교, 큰지 작은지 비교, 또 정렬 하고 싶을 때 이 컴페어러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멘트해서 다양성을 구현한 클래스만 정렬하거나 크고 작은지 비교하거나 할 수 있어요. 비교한다는 건 컴페어 메소드를 호출해서 크고 작은지 비교. 이것도 알아야 되는 메소드고, 그래서 그다음에 역시 번역 눌러서 어떤 메소드들이 있는지 대충 개요만 살펴봅시다. 뭐 실행할 수 있는지, 읽을 수 있는지, 쓸 수 있는지, 그 파일 권한 정보, 읽을 수 있는지, 쓸 수 있는지, 권한 정보도 여기서 알아볼 수 있다는 거고, 아까 말했죠? 비교하는 거, compare to 메소드. 컴페어러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멘트해서 구현된 메소드예요. 그 다음에 뭐 딜리트 메소드도 여기에 있네. exist, 방금 강의에 나온 거. 그 다음에 정보, get absolute path, 절대 경로, get name, get parent. 이건 여기 부모 경로명. 부모라는 건 부모 디렉토리를 말하겠지. 부모 디렉토리 경로명을 얻어내는 메소드 등등. is directory, 이게 파일인지, is directory, is file, is hidden, 이름만 봐도 어떤 메소드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last modified, 마지막 수정 시각, length, 길이, 크기 등등.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메소드들, 여기 리스트, 이게 자식 항목들, 여기 이게 만약에 디렉토리일 경우에, 디스 객체가 디렉토리일 경우에 그 디렉토리에 들어있는 파일이나 서 디렉토리 목록을 문자열 배열로 알고 싶을 때 리스트라는 메소드. 그냥 리스트 파일, 이 경로가, 이 디스가 디렉토리일 경우에 디렉토리 안에 들어있는 파일 목록을 얻는 건데, 스트링 배열이 아니라 파일 객체 배열이죠.
파일 객체가 그 정보가 들어있는 파일 객체. list files. 등등등등. 리스트 디렉토리가 없는 걸로 봐서 리스트 파일이 봐봐. 이게 리스트 파일이 파일 디렉토리에 들어있는 파일 목록만 얘가 리턴해 주는 거라면 리스트 파일이 있고 리스트 디렉토리가 있어야 하잖아. 근데 리스트 디렉토리는 없고 리스트 파일스만 있죠. 그러면 짐작컨대 얘가 이 메소드가 그 디렉토리에 들어있는 파일 목록 플러스 디렉토리 목록을 다 몽땅 한꺼번에 파일과 디렉토리 목록을 리턴해 준다라고 짐작할 수 있고 그 짐작이 맞아요. 그래서 어떤 디렉토리 안에 들어있는 파일 목록을 알고 싶을 때, 구하고 싶을 때, 요 메소드야. 등등. 이렇게, 어떤 기능이 어떤 클래스에 있구나를 이렇게 한번 이 레퍼런스, 이 메소드 목록을 한번 쭉 읽어봄으로써 이런 기능들이 여기에 있군, 이라고 하나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공부하기가 더 쉬워. 왜냐면, 그러면 어떤 서브 디렉토리 아래에 들어있는 파일 목록을 구하는 예제 코드를 만들어 줘라고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그럼 인공지능이 이 리스트 파일스 메소드를 이용해서 그 디렉토리 아래에 들어있는 뭐 파일이나 서브 디렉토리 목록을 줘야 하는 그런 예제 코드를 인공지능이 이렇게 보여주겠죠. 자, 그렇게 레퍼런스 문서도 보면서 인공지능한테 물어봐 가면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 있는 자바 개발자가 되려면은 자바 이 표준 라이브러리에 중요한 클래스들이 매우 중요한 클래스들만 꼽아도 몇십 개야. 그 몇십 개 클래스에 대해서 어떠한 기능들이 있고 어떤 작업을 할 때 어떤 클래스에 어떤 메소드를 이용해서 한다 정도를 다 여러분 스스로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다 체계적으로 설명해 놓은 책 같은 거 없어. 찾아서 공부해야 돼. 오케이, 되돌아와서 이 부분을 배웠다면 여러분이 의욕 있는 자바 개발자 공부 열심히 하겠다라면 그 정도 찾아보고 공부하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공부할 때 그렇게 했어. 찾아보면서 알게 되는 거지 이게 저절로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그리고 다운로드 할 게 여러 개라서 다운로드 메소드를 따로 빼서 구해냈는데 첫 번째 파라메타가 URL이고 두 번째 파라메타가 다운로드해서 저장할 경로명이야. 그래서 URL 이 URL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이 path 경로명으로 저장. 이 부분은 이거 옛날 구현이구나. 이거 수정해야겠네. 이거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거 deprecated 됐어요. 요거 재작년까지는 요 코드가 맞는데 작년부터 에러가 떴어요. 수정을 안 했네. 아무튼 웹에서 다운로드해서 저장하는 예제 코드는 이미 우리가 봤죠. 그거죠. 그리고 여기서 앞에서 봤던 예제 코드랑 달리 없는 건 커넥션 디스커넥트까지 있지. 앞에서 우리 다운로드 예제 구현에서는 커넥션까지 디스커넥트는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금방 종료하니까. 금방 종료하는 프로세스는 저절로 클로즈 디스커넥트가 돼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여러 개 다운 받으니까 하나씩 디스커넥트 한 거야. 오케이. 그 다음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 클로즈하고 디스커넥트 호출하는 걸 이 파이널리 블락에 몰아서 짰죠. 이게 훨씬 튼튼한 구현이고 그리고 이 구현 자 여기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 try with resource 문법 여기 try 다음에 괄호에다가
몰아서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 그러면 close 메소드 호출이 자동이라는 거. 그 다음에 connection.disconnect 이것도 일종의 자원 반납이긴 한데 아쉽게도 오토 클로즈업을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멘트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건 여기다 못 넣어. 이 디스코넥트 이 커넥션 개체 요건 못 넣어요. 오토 클로즈업이 아니야. 이 커넥션은. 근데 이건 그러면 익셉션이 throw 됐을 때 디스코넥트 안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꼼꼼하게 구현하겠다면 할 수 없이 얘는 디스코넥트 호출은 파이널리 블락에다 구현해야 되죠. try with 리소스 문법을 활용할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이해하면 돼요. 이 정도만 구현하면 충분해. 8페이지까지. 오케이. 10분 쉽시다. 자, 방금 강의노트 그 소스코드, 그 다운로드 소스코드 좀 수정했는데, 어느 부분 수정했냐면, 이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작년에, 바뀌었어요. 작년에. 작년이 아니라 자바 21. 그래서 강의노트에 있는 코드는 자바 17인가 자바 11, 17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자바 11 버전까지는 강의노트에 있는 코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요. 그런데 자바 21부터 강의노트 이게 수정하기 전 코드는 이 부분이 이거였어. URL 객체를 만드는 방법이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 코드였어요. URL 객체 만드는 코드가 그냥 new URL 이러면 URL 객체가 만들어져요. 근데 작년부터인가 요 생성자가 deprecated 됐다라고 에러가 뜨고 작년에 새 방법이 URI 객체를 만든 다음에 to URL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종종 deprecated라는 빨간색 메시지가 나오는 게 있는데 이거 에러는 아니야. 경고야, 일종의. 어떤 경고냐면 아직까지는 이 코드 작동을 하지만 조만간 이 코드 한 몇 년 후에, 한 2, 3년 후에는 이 코드가 더 이상 작동 안 할 수 있다. 새 방법으로 수정해라. 라고 경고해 주는 게 이 deprecate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구현한 강의 노트 구현이 에러는 아니고 실행은 되는데 deprecated 된다라는 경고가 떠요. 그러면 새 방법은 뭐냐? 이거예요. 방금 강의 노트 수정했고 PDF도 새로 만들었어요. 자, 다운로드 5부터는 매우 고급 자바 문법을 사용하는 구현이기 때문에 전혀 시험 범위 아니고 지금 자바 문법 공부 열심히 안 한 학생은 뭐 설명을 들어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아무튼 자바 5에서 뭘 해결하려고 하냐면 이 connection.disconnect 이건 오토 클로즈업을 문법을 사용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파이널리 블락으로 구했는데 이게 싫어. 나는 어떻게든 그 오토 클로즈업을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멘트 안 했기 때문에 그냥은 try with 리소스 문법을 사용할 수 없는 이런 객체도 어떻게든 try with 리소스 문법을 활용하고 싶어. 그럴 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1단계. 1단계는 이 기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장황한 구현이야. 그래서 옛날 자바 문법으로 구현하면 이런 걸 구현하면 돼요.
오토 디스코넥트라는 그 클래스를 구현하는 거고, 오토 클로저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멘트해서 오토 디스코넥트 클래스를 여기서 지금 구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생성자죠. 생성자 파라메터로 코넥션 객체를 받아서 이 커넥션 객체에는 클로즈 메소드가 없지만 여기 오토 디스코넥트라는 이 클래스에서 대신 클로즈 메소드를 구현을 하고 대신 그리고 여기서 커넥션 점 디스코넥트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죠. 이런 걸 이런 형태의 클래스를 래퍼 클래스라고 불러요. 왜 이렇게 사용 전환이 잘 안 돼? 왜 이러지? 래퍼 클래스, 랩. 여러분이 그 주방용 어머니 그 음식 싸는 투명 랩 있지? 그 랩이 이거예요. 랩. 투명 비닐. 래퍼. 그러니까 투명 비닐로 감싸는 것을 연상하면 돼요. 래퍼 클래스. 감싸는 클래스예요. 어떤 다른 클래스를 감싸는 용도의 클래스. 그 중국집 배달시키면 투명 비닐 랩으로 이렇게 감싸 오잖아. 그런 식으로 감싸는 용도의 클래스. 이게 오토 디스코넥트가 바로 이 커넥션 객체를 감싸는 용도의 래퍼 클래스예요. 그러면 얘가 감싼 그 이유, 용도는 뭐냐? 여기 오토 클로즈업을 얘가 대신 임플리멘트해서 클로스 메소드를 구현하고 클로스 메소드에서 디스코넥트 메소드를 대신 호출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이게 객체 지향 기법이야. 객체 지향 코딩 기법. 다형성 기법 그 다음 고급 기법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떤 클래스의 기능을 좀 수정하고 싶은데 직접 수정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래퍼 클래스를 만드는 객체 지향 구현, 세련된 구현 기법이고 고급 기법이에요. 즉, 어떤 수정? 이 커넥션 클래스도 오토 클로즈업을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멘트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try with resource 문법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내 맘대로 수정할 수는 없잖아. 라이브러리에 있는 클래스니까.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래퍼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래퍼 클래스. 그래서 커넥션 객체는 이렇게 생성자 파라메터로 받아서 멤버 변수다 달아놓고 내가 필요한 메소드를 여기다 구현하는 거죠. 그러면 자, 사용할 때 자, 여기 오토 디스코넥트 얘가 래퍼고 생성자 파라메터로 커넥션 객체를 넣어요. 그리고 new에서 만들어서 오토 디스코넥트 객체를 이렇게 만들죠. 래퍼 객체를 만드는 거죠. 얘는 오토 클로즈업을 있잖아. 여기 오토 클로즈업을.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오토 클로즈업이란 객체를 여기서 이렇게 new에서 대입하면 이 객체들의 클로즈 메소드 호출은 자동이잖아. 그러면 요 오토 디스코넥트 객체의 클로즈 메소드 호출도 자동이고 보장이 돼. 그러면 결국은 그 안에 디스코넥트도 호출된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이게 래퍼를 사용하는 매우 그 세련된 고급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기법 중에 하나야. 래퍼 클래스를 이런 용도로 활용해요. 고급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거 초고수 개발자의 기법이 아니고 이 정도쯤은 구현할 수 있어야 자바 중급이야. 이 코드 이해 못하면 여러분 자바 초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여담은 다음에. 오케이. 자, 그리고 이것은 그냥 초급 개발자를 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장황하게 그냥 옛날 문법으로 구현한 거고 래퍼 클래스를
고급 문법으로 구현하면은 이거예요. 이게 바로 앞에 다운로드 5, 요거. 여기 노란색으로 구현한 오토 디스코넥트. 요 클래스가 좀 여러 줄이죠? 이게 몇 줄이야? 10줄 넘지. 한 10, 서너 줄 되겠네? 그런데 이거 한 줄로 구현할 수 있어요. 이 문법이 자바의 고급 문법인데 이게 어노니머스 이너 클래스 문법이에요. 람다 익스프레션 문법. 그치. 그래서 요 코드를 이해하려면 어노니머스 이너 클래스 문법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람다 익스프레션 문법 공부해야 돼요. 여기 어노니머스 이너 클래스 문법, 람다 익스프레션 문법. 그래서 지금은 이거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 문법을 람다 익스프레션 문법, 어노니머스 이너 클래스 문법을 아는 학생이 이 문구를 읽으면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법 공부를 먼저 해야 되고 그 문법 궁금한 학생은 내 여기 지난 강의 내 강의자들 폴더에 지난 강의 폴더가 있고 여기 들어가 보면 자바 2 2018 2학기 폴더가 있고 여기에 보면 여기 이너 클래스 앤 람다 익스프레션 강의 노트가 있어요. 이 문법까지 공부하면은 이 코드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바, 실력 있는 자바, 연봉 많이 받는 자바 백엔드 개발자가 되겠다고 하면은 여기 자바 2, 내 지난 강의에 자바 2 2018 2학기 요 강의 노트들을 혼자 옛날에는 이거 강의했었는데 요즘은 이 과목이 개설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이 강의 노트로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연차한 여러분이 취업해서 자바 개발자로 연봉 그래도 좀 뭐 업계 평균 이상 받는 회사에서 한 연차 한 3년 차에서 5년 차쯤 되면은 그러면 이제 초급은 아니지. 그냥 평범한 뭐 그래도 실력 있는 평범한 자바 개발자죠. 그 정도가 되려면 앞으로 5년 후에 그 정도쯤의 개발자가 되고 싶다면 공부해야 될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게 좀 수업 몇 개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미루어서 얘기를 할게요. 5년 후에 여러분이 그 무역회사에서 영어로 그 무역 업무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면 영어 뭐라고 하죠? 그 상대 나라 그 무역 파트너하고 대화하고 서류 보내고 해야 할 거 아니야. 거의 동시통역급은 아니지만 영어로 대화하고 비즈니스 하는데 문제 없이 영어 여행 영어 정도가 아니죠. 무역 영어는. 왜냐하면 거래를 하고 사기 안 당해야 되고 돈 거래해야 되니까. 자, 그러려면 영어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될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공부해야 되겠죠. 몇 년 동안. 개발도 똑같아. 수업 몇 개 듣는다고 영어 동시통역이 되는 게 아니고 수업 몇 개 듣는다고 개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바 개발자가 되겠다면 여기 지난 강의에 있는 자바2 2018 2학기 이 강의 노트 공부하는 걸 매우 추천해요. 그래서 그걸 공부하고 나면 이 문법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 수업은 초급 수준으로만 강의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좀 야망이 있는 학생만 공부하기 바라요. 오케이. try with resource 문법, 자원반납 문법 설명은 여기까지고, 자, 그 다음 집 압축 예제. 여기 압축할 파일 경로명 목록, 파일 패스 목록, 경로명. 요 앞에 이 예제들이 이렇게 이 경로에다 다운받았죠. 이 다운받은 요 파일들을 압축할 거예요. 집 압축. 그래서 그 다운받은, 즉 압축할 파일 경로명 목록이고, 파일 아웃풋 스트림, 버퍼링 해야죠.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집 아웃풋 스트림.
그러면 집 압축을 하고 버퍼링 해가면서 요 파일에 저장을 하기 위한 아웃 객체죠. 그래서 압축해야 할 파일 각각에 대해서 지금 여기가 앞에 설명한 요거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 올라가 보면 이거 집 아웃풋 스트림 객체 생성하고 압축 파일에 등록할 파일 각각에 대해서 그 파일 정보 등록하고 파일 내용 등록하고 이런 식으로 압축 파일에 넣을 항목 각각에 대해서 이걸 반복하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클로즈 하면 돼. 그 구현이 집 아웃풋 스트림, 집 아웃 1 이 예제예요. 그 압축 파일에 넣을 파일 각각에 대해서 그 파일 정보 등록하고 여기는 수정 시각은 등록 안 하고 그냥 경로명만 등록했어요. 경로명만. 그리고 1. 파일 정보 등록. 2. 이거 두 줄이 이거 두 줄 아니야. 세 줄 있다. 이거 세 줄이 바로 파일 내용 등록. 파일 내용을 읽어서 압축 파일에 출력을 해야죠. 그러면 파일 내용을 읽기 위한 파일 인풋 스트림. 그 다음에 당연히 버퍼링 해야죠. 이렇게 인 객체 만든 다음에 그러면 인 객체에서 읽어서 아웃 객체에다가 출력을 하면 되죠. 이 인 객체에서 읽어서 아웃 객체에 출력하는 건 다형성 구현이죠. 다형성이야 이거.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이 뭐든 상관없죠. 구현이 똑같아. 이거야. 이게 바로 다양성이죠. 쭈루룩 각각의 이 파일들에서 읽어서 압축 파일에 쭉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세 개의 파일을 다 등록한 다음에 마지막에 클로즈 하면 압축 파일이 만들어져요. 개념만 이해하면 구현은 사실 간단하잖아. 자, 이 정도 간단한 구현은 뭐 이건 메인 메소드니까 금방 끝나죠. 그래서 이 예제는 try with resource 문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close하고 앱이 종료해 버리잖아. 그럼 뭐 앱이 종료하면 프로세스가 종료하면 자원 반납은 자동이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압축 파일 만드는 코드가 백엔드 서버에 들어있다. 그러면 얘기가 다르지. 서버는 뭐 재시작, 뭐 종료 이런 거 잘 안 하니까. 그러면 try with resource 문법을 이렇게 사용해 주어야 하죠. 아웃풋 스트림이나 인풋 스트림들은 다 오토 클로저블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try with resource 문법으로 구현하면 코드가 더 간결해지고 또 더 튼튼하죠. 자원 반납 오류가 없으니까. 코드 매우 공부만 하면 구현이 이렇게 쉬워. 압축 풀기. 아까 집 아웃풋 스트림이 약간의 차이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집 인풋 스트림도 그냥 다른 인풋 스트림과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뭐 똑같아. 아웃풋 스트림의 약간의 차이는 이거였지. put next entry 메소드. 압축 파일에 들어가는 파일 각각에 대해서 그 파일 정보를 먼저 알려주는 거. 꺼낼 때도 마찬가지야. 꺼낼 때도 먼저 그 파일의 이름을 알아야 꺼내지. get next entry.
그 압축 파일에 들어있는 그 항목들 각각에 대한 정보를 먼저 꺼내야 돼요. get next entry. 그 다음에 파일 내용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entry.getNext 아니다. entry를 빼먹었네. getNext entry 그다음 entry. 아니다. entry 아니다. 아니, 틀렸어요. entry.getNext 하면 path 경로명이 꺼내지고 이거 아까 강의 노트 원래 있던 거 맞아요? entry.getNext 하면 경로명 entry.isDirectory 하면 이게 디렉토리인지 파일인지 알 수 있고 이렇게 정보를 꺼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죠. input stream, zip input stream, zip input stream 객체를 만든 다음에 압축 파일에 들어있는 파일이 여러 개 들어있으니까 그 파일들에 들어있는 것 각각에 대해서 반복. 먼저 get next entry 메소드 호출해가지고 그 항목의 정보를 구한 다음에 만약에 그 entry가 디렉토리다. 그럼 디렉토리는 만들기만 하면 되지. 근데 그 entry가 파일이다. 그러면 그 파일을 해당 경로 디렉토리에 그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그 파일의 내용을 압축 파일에서 읽어서 그 파일에 새로 만든 파일에 출력을 해야 파일이 꺼내지는 거죠. 이걸 반복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는 처음부터 try with resource 문법을 사용했어요. 파일 input stream, 이 압축 파일에서 읽고 당연히 버퍼링 해야 되고 그 다음에 zip input stream, 압축을 풀면서 읽고 파일 true, 항목에 대해서 반복해야죠. 가장 먼저 할 거 get next entry 그러면 다음 꺼낼 항목에 대한 정보가 꺼내져요. entry. 그런데 만약에 이게 더 꺼낼 게 없다. 그러면 entry가 null이야. 그럼 다 꺼낸 거예요. 브레이크해서 나가면 되고 null이 아니다. 그럼 여기로 내려와서 지금 우리는 그 집어넣은 게 다 파일만 집어넣었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 강의 예제에서는 디렉토리 엔트리를 안 넣었어요. 파일 엔트리만 3개 넣었기 때문에 그 3개의 파일 엔트리 꺼내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파일 아웃풋 스트림 만들고 그다음 버퍼링도 해야죠. 파일 아웃풋 스트림 만들어서 카피 스트림 하면 압축 파일에서 읽어서 파일에 저장이 되니까 결국은 3개의 파일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걸 실행했더니 그 file not found exception 에러가 발생해요. 왜 에러가 발생했냐면 요 디렉토리가 이미 있어야 되는데 이 디렉토리가 없다. 그러면 그 디렉토리 안에 파일을 못 만들지. 파일 아웃스트림은 그 파일을 만들기만 하는 클래스지 그 경로명에 해당하는 디렉토리까지 만들어주지는 않아요. 좀 이 디렉토리가 없으면 이 파일 아웃스트림은 file not found exception이 true 돼요. 그래서 경로명을 만드는 코드를 추가해 주어야 돼요. 아무튼 여기는 그냥 설명만 했고 그 다음 코드가 노란색 코드를 추가했어요. 디렉토리 만들어주는 코드. 읽어보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zip 아웃풋 스트림, zip 인풋 스트림은 그 시험 범위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관심 있는 학생만 공부하면 되고, 자, 반드시 시험 문제, 구현 시험에도 나오고 필기 시험에도 나오는 주제는 try with resource 문법이에요. 자바 백엔드 개발자라면 자원 반납 실패, 이건 말이 안 돼요. 서버는 뭐 점점 무거워지고 느려지는 그런 서버를 개발하면 안 되지. 꼭 try with resource 문법을 반드시 활용해야 되고, 자, 그래서 앞에서 구현했던 그런 뭐 강의 예제도 그렇고 구현 시험 문제도 그렇고 그것들을 try with resource 문법으로 다시 구현해 보세요. 다시 구현하고 실행도 해보고, 그렇게 실습을 합시다. 자, 그 다음 지금 방금 그 7번 강의 노트를 새로 올렸는데 thread예요. 자, 우리가 그 통신 자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구현하기 위해서 먼저 그 입출력을 살펴봤고, 입출력. 왜냐하면 파일에서 입출력하는 거나 네트워크에서 주고받는 거나 구현 방법이 다양성으로 같아요. 지금 파일 복사하는 거나 웹 URL 그 웹 서버에서 다운로드 받는 거나 구현이 카피 스트림 똑같았죠. 네트워크 통신도 결국은 입출력하는 그 구현 그대로예요.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하려면 두 번째, 특히 그 서버 구현할 때 대규모 스레드를 구현해야 되죠. 동접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같은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라도 모바일 앱을 구현할 때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랑 서버를 구현할 때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모바일 앱은 뭐 대규모 병렬이 필요하지 않잖아. 그냥 서버에 뭐 주고받으면 되니까 뭐 멀티 스레드 굳이 뭐 하더라도 가볍게 한두 개 정도 스레드로 통신하면 돼요. 그렇지만 서버는 안 그렇지. 동접자, 동시 접촉자 수만큼 멀티 스레드가 만들어져야죠. 그래서 자바 백엔드 개발자가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할 때 또 이해해야 되는 게 이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 병렬성이에요. 이 주제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굉장히 어려운 고급 얘기들이 많아요. 이 스레드, 병렬성은. 자, 아무튼 기본적인 개념부터 살펴봅시다. 먼저 프로세스. 그 운영체제에서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을 프로세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운영체제에서 프로세스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 운영체제의 프로세스는 운영체제가 서로 보호를 해요. 무슨 보호냐면 어느 프로세스가 다른 프로세스를 망치지 못하도록 보호를 해요. 서로 보호. 악성 코드가 있는 앱이 하나 있더라도 그게 실행된다고 해서 컴퓨터 전체가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그 악성 코드 그 하나만 문제가 돼야지. 이렇게 서로 가급적 보호하는 게 운영체제 설계 목표고, 그래서 프로세스는 다른 프로세스의 메모리에 접근할 수 없어요. 다른 프로세스가 소유한 자원에 접근할 수 없고, 악성 코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인터넷 뱅킹을 하고 있는데 악성 코드가 있는 앱이 그 컴퓨터에서 실행 중이었어. 그 악성 코드가 있는 앱이 인터넷 뱅킹하는 앱의 메모리에 접근해 가지고 여러분의 그 개인정보, 뭐 비밀번호, 뭐 계좌, 뭐 이런 거, 계좌 정보 같은 거 마음대로 접근해서 꺼내가면 안 되지. 그래서 이런 게 막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어떻게든 또 악성 코드는 뚫려고 하지. 이게 창과 방패의 싸움이야. 막으려고는 하지만 완벽하게는 못 막지.
그래서 몇 년 전에, 심지어 몇 년 전에 운영체제도 아니고 그 인텔 CPU 그 보안상의 문제점 한 2, 3년 전인가? 그 문제가 생겼었죠. 그러니까 심지어 운영체제가 뚫리는 게 아니라 인텔 CPU가 뚫려가지고 한 2, 3년 전에 크게 문제가 됐었죠. 그게 이 프로세스, 어느 프로세스가 다른 프로세스의 메모리에 접근한다는 건 값을 읽어갈 수도 있고 값을 변조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접근한다는 얘기는. 그걸 못하게 막는 게 CPU에도 그 기능이 있고 그 운영체제에도 그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인텔 CPU에 있는 이런 프로세스 서로 이렇게 막아주는 그 기능에 보안 결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뚫렸대. 아무튼 운영체제, 프로세스의 데이터 메모리는 다음과 같은 영역으로 나뉘는데 크게 중요한 두 가지 영역만 언급을 하자면 스택 영역이 있고 힘 영역이 있어요. 스택 영역이 지역 변수하고 파라메터 변수, 그 다음에 리턴 값 등등 메소드 호출할 때 필요한 메모리가 스택 영역이야. 메소드의 지역 변수, 메소드의 파라메터 변수, 그다음에 메소드의 리턴 값. 이게 스택이에요. 그 다음에 힘 영역은 이건 뉴해서 만들어지는 객체나 배열, 이것들은 힙 영역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스택 영역에 만들어진 얘네들은 메소드가 호출될 때 할당이 되고 메소드가 리턴할 때 환납되는 거지. 즉시. 지역 변수, 파라메터 변수는 메소드가 리턴할 때 없어지죠. 그런데 힙 영역은 이건 가비지 콜렉션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메모리니까 메모리가 부족할 수가 있지. 스택 영역이 부족할 때 에러 메시지는 스택 영역이 부족할 때 에러 메시지는 스택 오버플로우 에러예요. 스택 오버플로우. 스택이 넘쳤다. 데이터가 넘친 거야. 그 말은 스택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이게 스택 메모리가 부족할 때라고. 그 다음에 힙 영역이 부족할 때는 이건 out of memory라는 에러 메시지가 나와요. 메모리가 다 떨어졌다. 이거 힙이에요. 근데 보통 스택 오버플로우 에러가 훨씬 더 자주 발생하고 out of memory 에러가 나긴 나지만 얘는 좀 드물어. 왜냐면 스택 영역이 좀 힙 영역보다 스택 영역이 크기가 더 작아요. 그래서 스택이 훨씬 더 작기 때문에 스택 영역이 부족하는 이 에러가 조금 더 자주 발생해요. 그래서 프로세스가 이제 프로세스별로 데이터 메모리 영역을 따로 갖고 있는데 그 영역을 크게 두 개로 나누자면 힙 영역과 스택 영역. 저기도 그렇게 해서 그림을 크기를 저렇게 좀 스택을 작게 그렸어요. 실제로 스택이 작으니까. 그래서 스택은 대충 크기가 메가 단위예요. 메가. 기가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힙 영역은 기가 단위예요. 사이즈가 크기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자, 프레드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프레드는 실행 흐름이에요. 실행 흐름. CPU 코어하고 프레드하고 달라. CPU 코어는 하드웨어지. CPU 코어가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에 있는 기계어 코드가 있죠. CPU 코어는 하드웨어고 메모리에 있는 기계어 코드는 기계어 코드, 메모리에 있는 자바 같은 경우는 바이트 코드, 이건 소프트웨어지. CPU 코어, 하드웨어,
그다음에 기계역 코드, 뭐 바이트 코드, 이건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스레드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스레드는 CPU 코어도 아니고 코드도 아니야. 그래서 스레드를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소스 코드를 보고 스레드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CPU 코어를 보고 스레드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둘 다 아니야. 그럼 뭐냐? CPU 코어를 사람의 뇌, 사람이라고 비유를 합시다. 사람은 하드웨어잖아. 물건은 아니지. 뭐라고 해야 돼? 아무튼 존재하는 어떤 thing이죠. 그 다음에 코드는 예를 들어 책이라고 합시다. 책에 적혀 있는 글. 그 다음에 thread는 독서예요. 그래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드웨어는 물리적으로 뭐가 있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도 물리적으로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가 있는 거잖아. 그런데 사람도 어떤 존재고 책에 있는 글도 어떤 존재인데 독서는 존재가 아니지. 독서는 행위지. 뭘 하고 있다. 그 행위죠. 예를 들어서 피아니스트. 사람이지. 그 다음에 악보. 그것도 어떤 thing이야. 뭐 존재하는 거야. 근데 연주는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건 행위지. thread는 행위예요. 근데 thread를 사람들이 어떤 존재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게 심지어 개발자도 오해를 해. 하긴 개발자가 아니면 thread가 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thread는 마치 독서처럼 행위일 뿐 어떤 소프트웨어도 아니고 하드웨어도 아니에요. 존재가 아니야. 독서. 사람이 책을 읽는 게 독서죠. 마찬가지로 CPU 코어가 코드를 실행하는 게 바로 thread예요. 행위야, 행위. 즉, 사람이 한 줄 한 줄 책을 읽어나가는 게 독서인 것처럼 CPU 코어가 코드를 한 줄 한 줄, 기계역 코드겠죠. 기계역 코드나 바이트 코드를 하나씩 실행해 나가는 게 thread예요. 뭔가 존재하는 게 아니야. 실행한다는 행위예요. 그래서 연주도 그렇고, 피아노 연주 짧으면 5분, 길면 한 30분 연주를 하죠. 독서도 한 30분, 1시간 그 행위가 쭉 이어지지. 자, 이 thread라는 단어도, thread라는 그 영어 thread가 그 어떤 실이라는 의미잖아. 실이 줄줄줄 이어지는 거. 그러니까 CPU가 기계 코드를 한두 개 실행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 쭉 실행을 하죠. 그래서 쭉 실행을 한다. 마치 독서를 쭉 읽어나가는 것처럼 CPU 코어가 기계 코드 혹은 바이트 코드를 쭉 실행을 한다. 라는 그 행위를 thread라는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하자면 실행 흐름이 아주 매우 적절한 그 번역이에요. 실행이라는 건 행위잖아. 실행을 연달아 쭉 해나가는 행위가 thread예요. 그 다음에 싱글 독서. 사람 한 명이 책 한 권을 펼쳐놓고 책 한 권을 쭉 정독해 나가는 게 싱글 독서죠. 그러면 멀티 스레드는 뭐냐? 책 여러 권을 펼쳐놓고 책 여러 권을 동시에 왔다 갔다 읽는 게 멀티 스레드. 아니, 왔다 갔다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책 여러 권을 독서하는 게. 사람 한 명이 책 여러 권을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 여러 명이 책 여러 권을 읽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독서 쭉 읽어나가는 그 독서 행위가 한 개가 아니라 그 행위가 여러 개가 진행된다. 이게 멀티 독서예요. 근데 보통 사람 한 명이 책 두 권 펼쳐놓고 왔다 갔다 읽지는 않잖아. 그래서 보통은 독서 행위가 세 개의 독서 행위가 있다라고 하면 보통 세 사람이 책 세 권 갖고 읽는 거지. 사람은 책 읽을 때 멀티태스킹 잘 안 하니까. 그런데 CPU 코어는 안 그래. CPU 코어는 멀티태스킹에 능해요. CPU 코어는 보통 CPU 코어 하나가 책 한 권을 쭉 읽는 건 너무 지루해서 CPU 코어는 그렇게 안 해. CPU 코어는
책 여러 권을 동시에 펼쳐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읽어요. 그게 기본이야. 그래서 보통 CPU 코어는 CPU 코어 하드웨어 하나는 그 기계 코드 앱이라고 합시다. 앱 여러 개를 동시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실행을 해요. 책 여러 권 펼쳐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읽는 거라고 비유하면 돼요. 그게 멀티 스레드인데 코어가 CPU 코어가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고 아무튼 CPU 코어가 몇 개인지는 몰라. 아무튼 책 여러 권을 동시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읽는다. CPU 코어가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고 그게 멀티 스레드예요. 그래서 한 10년 전쯤에는 코어가 하나나 많아야 두 개였지. 근데 지금이야 CPU 코어가 여러 개지. 한 20년 전쯤에는 CPU 코어는 하나였어요. CPU마다 컴퓨터의 CPU 하나, CPU의 코어 하나. 20년 전쯤에는. 10년 전쯤에는 듀얼 코어 정도가 좀 많이 쓰이다가, 뭐 이제 쿼드, 옥타, 뭐 이렇게 막 코어가 많아진 건 10년이 안 돼요. 그래서 10년 전쯤에는 코어 하나가 여러 책을 동시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실행하는 책이라고 합시다. 코드를. 책 여러 개를 쭉 왔다 갔다 하면서 읽는 거. 이게 옛날, 한 10년 전쯤에는 이게 멀티 트레드였어요. 요즘은 코어가 좀 많아졌지만. 자, 프로세스하고 스레드가 달라요. 프로세스 하나에 스레드가 여러 개일 수 있어요. 프로세스에는 적어도 하나의 실행 흐름은 있어야죠. 뭔가 실행은 돼야 되니까. 그걸 우리가 메인 스레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메인 메소드에서 시작을 하는 메인 스레드. 기본적인 하나 있는 스레드. 그래서 여러분이 구현한 앱인데 내가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을 안 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구현한 그 앱, 그 프로세스에는 메인 스레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을 해야 스레드가 여러 개예요. 그래서 왼쪽 그림, 프로세스에 메인 스레드 하나 있는 거. 이게 지금까지 여러분이 멀티 스레드 하기 전 여러분이 구현한 코드들은 이렇게 메인 스레드 하나로 돌아갔죠.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을 할 거야. 그러면 오른쪽 그림이 돼요. 프로세스 하나에 이제 멀티 스레드가 여러 개가 만들어지고 메모리 영역 여기 그림 보면 알겠죠? 스레드는 스택 영역을 각각 따로 소유해요. 그래서 스택 메모리가 작은 거야. 스택 메모리를 작게 만드는 이유. 스레드당 스택을 따로 하나씩 줘야 되기 때문에 크게 만들면 메모리가 뭐랄까 낭비되거나 부족해지기 쉽지. 그래서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을 할 때 힙 영역에 있는 객체나 배열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 스레드들 사이에 공유해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스택 영역에 있는 것들은 공유가 아니야. 스레드마다 따로 갖고 있으니까. 저 프로세스에 속하는 자원은 메모리만 있는 게 아니라 자원이라고 하면 컴퓨터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다 자원이라고 부르는데 메모리 말고 그 뭐 파일도 있고 파일 또 뭐가 있냐? 그 소켓도 있어요. 통신할 때 소켓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런 컴퓨터 내에서 만드는 그런 것들을 다 통칭 자원이라고 하는데 그 프로세스가 소유한 자원들 중에서 스레드마다 따로 갖고 있는 자원은 스택뿐이에요. 스택만 스레드가 따로 갖고 있고 나머지 자원은 다 공유야. 스레드는 스택만 따로 소유하고 힙뿐만이 아니라 나머지는 다 공유해요.
그래서 힙 메모리 영역뿐만이 아니라 운영체제 자원, 나머지 운영체제 자원을 다 공유. 스레드가 각자 갖고 있는 건 스택뿐이다. 그러면 아까 이렇게 얘기했죠. 사람 한 명이 책 여러 권을 동시에 독서하는 일은 없잖아. 힘드니까. 그런데 CPU 코어는 사람은 책 3권을 동시에 펼쳐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책 3권을 동시에 읽는 건 사람은 안 돼. 매우 비효율적이고 사람 능력 바깥의 일이야. 그런데 CPU 코어는 코드를 하나만 실행하는 싱글 스레드는 너무 비효율적이고 지루해. 그래서 CPU 코어 하나가 스레드를 보통 여러 개,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를 펼쳐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실행하는 게 이게 매우 일반적이에요. 그럼 왜 그러느냐? 왜 스레드는 이게 CPU 코어는 스레드 동시 작업이 기본이냐? 왜 동시 작업 안 하고 CPU 코어가 싱글 스레드만 실행하는 건 왜 비효율적인가? 뒷부분에 있는데 여기 그 얘기부터 먼저 합시다. 6페이지. 멀티스레드가 기본인데 CPU 코어가 하나더라도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CPU는 매우 엄청나게 빠른 장치지만 저장 장치나 네트워크 장치는 CPU에 비해서 너무나 느린 장치이기 때문이에요. 비유를 하자면 이거야. 이렇게 비유할게요. 사람도 이런 상황이 되면 한 번에 책 한 권 읽는 독서는 못 할 텐데 뭐냐면 책 한 페이지를 읽는 속도는 지금이랑 똑같아. 그런데 책을 한 페이지 넘기는 게 책 페이지를 넘기는 작업이 1분이 걸린다고 칩시다. 책 읽는 속도는 지금이랑 똑같은데. 그러면 1분 동안 책 한 페이지를 넘기는 1분 동안 가만히 기다리는 거 너무 지루하겠지. 혹은 1분이 아니라 10분이라고 해봐요. 그러니까 책 한 페이지를 읽는데 5분이면 읽어. 근데 5분 동안 책 한 페이지 읽은 다음에 그 페이지를 뒷페이지로 넘겨야 돼. 넘기는데 10분이 걸려. 그럼 5분 읽고 10분 기다리고 5분 읽고 10분 기다리고 그럼 10분 동안 지루해서 뭐 해? 이해되죠? 그 상황이면 책 두세 권 펼쳐놓고 이거 5분 읽고 다음 페이지로 넘기는 10분 동안 멍청하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책 읽겠죠. 그리고 그 다음 책 한 페이지 다 읽고 또 넘어가는 또 10분 동안 또 안 기다리고 또 세 번째 책 읽고 좀 헷갈리긴 하겠지만 5분 읽고 10분 기다리는 지루함을 참을 사람은 거의 없지.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CPU 혼자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CPU하고 메모리만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디스크에서 데이터를 읽기도 해야 되고 중간중간 통신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고도 해야 돼. 그런데 CPU하고 메모리에서 한 5분 동안 일을 하다가 그 내용을 인터넷으로 통신으로 보내야 돼. 그런데 그게 5분 독서하고 페이지 넘기느라고 10분 기다리는 게 아니라 5분, 10분 정도가 아니에요. CPU하고 나머지 네트워크 장치하고 속도 차이는 CPU가 5분 일을 했고 그 다음 네트워크 장치로 그 5분 일한 걸 보내면은 5일이 걸려요. 5분 일하고 5분 동안 데이터를 만들었어. 그 다음에 네트워크로 그 데이터를 보내야 돼.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트워크 장치로 그 데이터가 가는 데는 5일이 걸려. 5분 대 5일. 차이가 엄청나죠. 그래서 보통 메모리만 충분하다면 프로세스도 여러 개 올리고 프로세스당 스레드도 여러 개 올려서 CPU 코어 혼자 한 20, 30개, 많으면 몇백 개의 스레드를 동시에 왔다 갔다 하면서 처리해요. 그래도 CPU는 널널해. 왜냐면 5분 처리하고 며칠 기다려야 돼.
그럼 그 며칠 사이에 다른 거 5분씩 처리하면 되잖아. 그거예요. 자, 비유. 이세돌이 여러분들 대학생 중에 아마추어 바둑 클럽에 이세돌이 와서 지도한다고 합시다. 바둑 한 판 하는데 대충 1시간은 걸리지. 근데 10명하고 두기로 했어. 그러면 10명 곱하기 1시간. 그럼 10시간 둬야 돼? 이세돌을 아마추어 10명하고 1시간씩 10판 두는 거 이세돌은 매우 지루할 거야. 그냥 이세돌 실력이면 그냥 바둑판 10개 쫙 펼쳐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두겠지. 왔다 갔다 해서 둬도 이세돌이 다 이길 거야. 그리고 한 판당 1시간씩, 그냥 10판이 1시간 만에 다 끝나겠지. 이해되죠? 이렇게 빠른 CPU, 느린 IO 장치. 그래서 CPU 입장에서는 여러 스레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동시에 실행하지 않으면 CPU는 너무 많이 기다려야 돼요. 5분 일하고 며칠 쉬고 기다리고 또 5분 일하고 며칠 기다리고 스레드가 불충분하면 CPU가 놀아야 돼요. 그래서 보통 서버 통신을 많이 해야 되는 서버들은 메모리를 엄청 많이 끼우죠. 그래서 왜냐하면 통신이 CPU에 비해서 엄청나게 느리기 때문에. 그리고 게임 위주인 PC는 그렇게까지 스레드를 많이 돌릴 필요는 없지. 게임은 CPU가 바삐 일을 해야 되는 작업이라서. 자, 되돌아봅시다. 그래서 A 프로세스당 스레드 하나. 근데 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세 작업을 각각 프로세스로 구현하면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게 돼요. 그런데 세 작업을 프로세스 하나에 스레드 3개로 구현하면 B가 아무래도 딱 봐도 B가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 서버는 다 이렇게 멀티 스레드 프로세스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 수는 뭐 적당히, 그 다음에 스레드를 엄청나게 많이 만드는 게 요즘 서버들 추세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 옛날 한 20년 전쯤에는 이 왼쪽 그림 구조였어요.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이 활발하게 하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길게 잡아도 한 20년? 컴퓨터 역사는 20년보다 훨씬 더 길잖아. 20년 전쯤에는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왜 오래전에는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을 그렇게 열심히 안 했냐면 멀티 스레드의 효율을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이게 구현이 어려워. 뭐냐면 충돌이 나요. 공유하는 자원, 힘 메모리 영역과 운영체제 자원을 공유하죠. 이거 잘못 구현하면 충돌이 발생해요. 그래서 충돌이 없는 안전한 코드를 구현하는 게 이거 공부 많이 해야 되고 디버깅도 힘들고 이 부분이 어려워서 20년 전에는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을 안 하면 CPU 코어가 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병렬성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지만 20년 전쯤에는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이 힘들기 때문에 메모리가 좀 낭비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A, 왼쪽 그림. 프로세스들끼리는 서로 보호가 되니까 공유하는 게 없으니까 충돌이 안 나요. 이 왼쪽 A 그림은. 근데 오른쪽 B 그림은 충돌이 나. 공유하는 게 많아서. 20년 전에는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이 어려워서 안 했고 지금은 20년 전부터는 이제 해요. 그럼 왜? 20년 전 90년대에는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이 어려워서 별로 안 해. 아예 안 한 건 아니야.
드물었지. 그런데 90년대, 2000년대부터는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 왜? 쉬워졌기 때문에. 그럼 왜 쉬워졌느냐? C나 C++로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 하는 건 더더욱 어려운데 자바 같은 언어로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 하는 게 C로 구현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그래서 자바, C# 같은 언어로 서버 구현한 게 대충 20년 전부터요. 20년 전부터 자바 같은 언어로 서버를 많이 구현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서버에서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을 이제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서버 프로그래밍을 C로 짤 때도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을 C로 하긴 했지만 너무 어려워서 몇몇 고수만 할 수 있을 뿐 평범한 서버 개발자는 힘들어서 못했어. 디버깅을 못하는 거지. 더군다나 자바스크립트로 서버 구현할 때 병렬성 구현은 자바보다 쉬워요. 자바스크립트로 서버 구현하기도 하는데 그냥 언어적인 측면은 자바스크립트가 자바보다 느리지. 그런데도 자바스크립트로 서버 구현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장점, 병렬성 구현하는 게 자바스크립트가 자바보다 더 쉬워. 그리고 요즘은 코어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코어도 많아졌고 메모리도 서버 메모리도 요즘은 128기가, 256기가 이렇게 서버에다 메모리를 끼우잖아. 그래서 서버 병렬성이 어마어마해졌는데 그래서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 하기에 쉬운 자바보다 더 쉬운 언어들이 속속 나오죠. 그 대표적인 언어가 구글이 만든 고랭이야. 그리고 자바를 개선한 코틀린. 구글이 만든 골랭, 그 다음에 자바를 개선한 코틀린. 얘네들이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을 자바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문법을 또 개선한 언어들이에요. 또 딱 이거 구글이야말로 그 통신하는 서버를 어마어마하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구글 있잖아. 그래서 딱 엄청나게 통신을 많이 하는 백엔드 서버 개발을 가장 열심히 하는 게 구글인데 구글 용도에 딱 맞는 언어가 고랭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대규모 병렬성을 구현하면서 훨씬 구현하기 편하고 성능도 자바보다 훨씬 좋고 그런 언어가 고랭이에요. 사실 요즘 게임 엔진 같은 거 만든다면은 나 같으면 고랭으로 C나 C++로 지금 게임 서버는 속도가 매우 중요해서 자바로 안 돼요. 게임 서버는. 배틀그라운드 서버 같은 거, 실시간 대전 게임 같은 거. 그래서 여태까지 게임 서버 통신 프로그래밍은 다 C++였는데 내 생각에 여전히 지금 관행대로 C++로 게임 서버는 많이 구현을 해요. 근데 이게 꽤 구현하기 어렵거든. 수정하기도 어렵고 디버깅도 어렵고. 근데 고랭은 훨씬 쉬우면서 C++로 구현한 거 못지않은 약간 느리긴 하지만 훨씬 쉬우니까. 그리고 자바보다는 훨씬 빠르고. 즉 대규모 병렬성 서버를 구현하기에 자바가 C++보다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C++보다 자바가 좀 느리죠. 그런데 고랭 성능은 자바보다 빠르면서 대규모 병렬성 구현하는 그 문법은 자바보다 쉬워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백엔드로 통신 프로그램을 구현해야 되는데 자바로 감당이 안 되는 훨씬 고성능의 통신 서버를 구현해야 된다. 그때 나 같으면 C++, 그다음에 러스트 여기로 안 가고 C++, 러스트 셋 다 성능은 고랭보다 훨씬 좋은데 그만큼 난이도도 높아요. 개발할 때 오래 걸리고 디버깅도 어렵고.
근데 고랭이 얘네들보다 C++ 러스트보다 훨씬 개발하기 쉬우면서 성능도 훨씬 쉬우면 당연히 성능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근데 많이 안 떨어져. 적절한 대안. 아니, 구글이 사용할 정도면 성능이 심각하게 문제 안 되니까 구글이 사용하겠지. 그렇겠죠. 구글도 뭐 성능 신경 쓰는 회사니까. 되돌아와서 멀티스레드 단점 구현하기 어렵다. 그래서 20년 전쯤에는 거의는 아니고 좀 고수들만 하는 그런 고급 프로그래밍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 같은 평범한 개발자도 할 수 있는 그 정도 난이도가 됐어요. 그렇지만 아직 여전히 어려워요. 뭐 충돌이 없는 코드 구현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충돌이 발생했으면 그 디버깅 하는 게 정말 어려워. 오케이.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마칩시다. 그러면 어떤 작업을 할 때 멀티스레드가 필수냐? IO 위주 작업. 그러니까 멀티스레드가 필요한 이유가 CPU에 비해서 매우 느린 장치 때문에 CPU가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CPU가 그 코어가 놀지 않도록 멀티스레드를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느린 장치랑 할 일이 별로 없는 작업은 즉 사람들이 독서를 병렬 독서 안 하는 이유가 그냥 책 한 페이지 넘기는데 후딱후딱 넘기잖아. 독서하면서 기다리는 거 없어. 그냥 쭉 읽어 나가는 거지. CPU도 느린 IO 장치 기다릴 필요가 없고 그냥 자기 혼자 열심히 계산만 하면 되는 그런 작업이면 멀티스레드 안 해도 되지. 예를 들어 게임은 CPU하고 GPU가 바쁜 게 게임이잖아. 그래서 요즘 게임에서 게임도 멀티스레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CPU 코어가 여러 개니까 CPU 코어를 다 활용하려고. CPU 코어가 예를 들어 8개야. 그러면 적어도 스레드가 8개여야 8개 코어가 다 일하지. CPU 코어는 8개인데 싱글 스레드야. 그러면 8개 코어 중에서 하나의 코어만 일하고 나머지 7개 코어는 놀겠지. 그래서 게임도 CPU 코어 개수만큼의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코어 하나가 여러 스레드 왔다 갔다 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CPU가 계산 작업만 한다면. 게임이 대표적이에요. 게임 같은 경우 코어 수만큼 스레드를 만들지만 코어 수보다 훨씬 많게 스레드를 만들 필요가 없죠. 게임은. 반대로 통신 서버, 통신이라는 건 그냥 CPU가 계산할 일은 별로 없어. 그냥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거 위주가 그 카카오톡 같은 서버죠. 카카오톡 서버야말로 보내고 받아야 되는 데이터가 얼마나 많겠어. 이런 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병렬성이 필요하죠. 그래서 램도 막 128기가, 512기가 엄청난 테라 단위로 꼽을 수도 있어요. 뭐 1테라에 가까운 용량의 램을 꼽고 코어도 그런 서버 CPU 코어가 128개 코어 이런 CPU 있어요. 그런 걸로 돌리죠. 카카오톡 서버 같은 것은. 그 다음에 통신 말고 디스크도 느려요. 그래서 디스크에서 읽고 쓰기 위주 작업이라면 이것도 멀티스레드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서버. 오케이.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합시다.